이번 달은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방금 보신 영상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들의 눈치, 며느리의 싸늘한 한마디, 그리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작은 미소. 이 짧은 침묵 속에는 어쩌면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가 노년에 겪어야 하는 가장 서글픈 현실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나는 그 한마디는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괜찮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연금이 들어오는 다음 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바로 오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자녀의 선의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내 손으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자식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오늘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그 냉정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김영철 씨. 그에게 노후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점심이면 된장찌개에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저녁이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웃는 일상. 그에게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착실하게 자라주어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똑같은 서류와 보고서 속에서 늙고 싶지 않아요. 그의 꿈은 자신만의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영철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인 직장 생활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온 그에게 아들의 결정은 너무나도 불안한 모험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야,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라는 쓴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모범생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빛나는 눈을 부모로서 외면하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수십 장의 사업 계획서를 내밀며 밤새 준비한 자신의 꿈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딱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후회 없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결국 영철 씨는 아내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평생을 바쳐 모아온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떼어 아들의 카페 창업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매달렸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가득한 가게는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로 북적이는 듯했습니다. 영철 씨 부부는 주말마다 아들 가게에 들러 묵묵히 설거지를 도우며 고생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 아프면서도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와 원두값, 그리고 바로 옆 골목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그늘이 지기 시작했고, 결국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해숙해진 얼굴로 영철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가게를 정리하는데 빚만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만 해결 못하면 저 신용불량자 됩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철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꿈에 실패한 아들의 모습도 가슴 아팠지만 더 큰 공포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영철 씨에게는 아내와 자신의 병원비와 혹시 모를 간병비를 위해 수십 년간 아끼고 또 아껴 모아온 현금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금 외에 부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돈이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순간 그 안전망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아내와 함께 한숨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그날 이후 영철 씨의 마음에는 불안이라는 불씨가 남았습니다. 아내가 밤새 기침이라도 할 때면 덜컥 겁이 났고, 무릎이 쑤신다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의 실패를 막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정작 자신의 노후를 막아줄 방패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식의 위기, 부모이기에 외면할 수 없는 그 끝나지 않은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자녀의 위기가 외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같다면 배우자의 병은 집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더 근본적인 위기일 수 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웃는 것.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쪽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미세하게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묻는 아내의 말에 대답하려 했지만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고 발음은 뭉개졌습니다. 여보, 내 둘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떨리는 손으로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고 응급실에서의 시간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는 그 답답함에 병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쉴 틈 없이 이어진 검사 끝에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과 미리 들어두었던 개인 보험 덕분에 큰 고비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힘든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혼자서는 걷지도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밤새 주물러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기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출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재활치료, 각종 소모품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가장 큰 타격은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였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풀어났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비싼 재활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남편을 돌보다가 결국 함께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그 이후로 매일같이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라는 사실을
윤미 씨는 매일같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배우자의 병이 집안의 기둥을 흔드는 위기라면 때로는 우리가 발 딛고 선 땅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도 찾아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살아온 나의 집, 나의 보금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70세 김혜란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남편 대신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바로 문 앞에 병원과 시장,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죄송하지만 전세금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은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어쩔 수가 없네요.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그날 밤 혜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늘 반갑게 맞아주던 단골 가게 주인, 함께 웃고 떠들던 경로당 친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주택대출금에 허덕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는 아들의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낡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함께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밥값을 아끼고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그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잃는 순간 단골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만 겨우 나올 수 있는 낯선 동네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 무릎이 좋지 않은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이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심어둔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개나리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소중한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은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심어둔 저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잘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외로운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혜란 씨에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소중한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을 잃을지도 모르는 큰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 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달력의 마지막 장이 얼마 남지 않은 쌀쌀한 늦가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소복이 쌓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보일러가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깜깜한 보일러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다간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보일러 내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이건 그냥 교체하셔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것은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이제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끝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할까 망설였지만 이제 막 손주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자식들에게 또다시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명절에 받은 용돈과 생활비를 아껴 따로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누가 현금을 씁니까? 다 카드로 하면 되지라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누구의 허락도 없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며칠을 더 추위에 떨며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정말 어쩔 뻔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며칠간의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겨울의 추위로부터 노부부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었고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겹겹이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낡은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은 사건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위기보다 더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위협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찾아오는 깊은 슬픔과 냉혹한 현실입니다. 70세의 윤종욱 씨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은 텅 빈 듯 쓸쓸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 박준호 씨의 잦은 기침 소리와 아침 뉴스를 듣는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정욱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밥상을 차리며 수십 년간 해온 습관처럼 젓가락 두 벌을 올리다가 아차하며 다시 한 벌을 치울 때면 어김없이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의 부재가 남긴 선명한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소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그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욱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는 순간 그 기둥 하나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욱 씨에게 남은 것은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매달 먹어야 하는 약값까지.
이전에는 남편과 함께 나누어 냈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따뜻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보일러라도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라도 가야 한다면 혼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그녀를 덮쳤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아. 정욱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넋두리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남편도 그 존재를 잊고 있었을지 모를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아주 조금씩 아껴 모아온 비상금이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에서 10,000원, 20,000원씩을 떼어내 모았던 그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욱 씨는 당장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들 교육비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고 작은 아들은 하는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욱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두 사람의 손으로 함께 모아온 마지막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욱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거대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그녀의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것은 단지 병이나 사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혹독한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그 어떤 자산이나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가 노년의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두 사람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치며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아내에게 겨우 말을 꺼냈고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고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색한 분위기에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아들은 그저 침묵으로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것보다 더 아팠던 것은 자식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라는 가시 돋친 말이 따라왔고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그 마음이 오히려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 관계의 깊은 균열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제야 세권 씨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부모는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국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다시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자고.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깨어지기 쉬운 가족 관계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과 소중한 가족 관계, 그리고 평온한 노후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최소한의 울타리를 쌓기 위해 우리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현금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70세 이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6가지 현실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자녀의 위기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 노부모가 평생을 모아온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수술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활과 간병비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그 기나긴 싸움은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세 번째는 지배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정든 전셋집에서 집주인의 단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씩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와 병원, 친구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밀려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비상금을 깨서라도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현금이 있어야만 나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찾아오는 생활의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사라지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의 절반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장례 비용은 물론 당장 다음 달부터 혼자 감당해야 할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겨울에 고장난 보일러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상의 위기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이 멈춰 서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이 수리 불가 판정을 받으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자식도 부담이 쌓이면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그 갈등은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모든 비극은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6가지 순간들을 하나씩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끝나지 않는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금 인상에 최소 3천만 원 이상, 장례와 그 이후의 생활 공백을 메우는데 최소 1천만 원. 여기에 갑작스러운 집수리나 가전제품 교체 비용까지. 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모두 합쳐보면 70세 이후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의 강물을 건너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홍수가 덮쳐왔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바로 손에 잡히는 구명조끼, 즉 현금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을 위한 것이지만 현금은 바로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실패,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2,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화려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현금은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존엄성과 평범한 오늘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금은 꿈에 실패한 자식 앞에서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책임감입니다. 갑자기 쓰러진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며 곁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수십 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익숙한 동네와 소중한 이웃들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한겨울에 멈춰버린 보일러 앞에서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안전이며 먼저 떠난 배우자의 빈자리에서도 홀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자식 앞에서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죠. 라는 서늘한 말을 듣지 않고도 부모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연금은 우리에게 매달의 생활을 약속하지만 현금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현금의 진짜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준비된 현금만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